차창 밖에 강남구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조수석에 앉은 이지아는 여전히 박민우와 다투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날개가 잡힌 매미처럼 날카로웠다. 진주 술을 놓으라고 한 한복솜에 단추 구멍이라고. 어떻게 반짝이로 주문할 수 있냐고. 이게 무슨 모양이야. 7달 된 배를 내밀고 손으로 차문을 세게 두드리며 파운데이션이 눈물로 번져 2줄이 번져 있었다. 박민우는 핸들을 꽉 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 비슷하지 않아? 이혼 절차 끝나면 바로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걸 고를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뒷좌석에 앉아 가방 속 이혼 합의서를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오늘 10시 반. 나와 박민우는 이혼을 처리했다. 11시. 그는 이지아와 결혼을 했다. 내가 중혼죄로 고소하지 않은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홍대 근처 아파트와 삼성동 집 2채를 모두 내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줘서 지난 5해의 억울함을 참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갑자기 앞에 대형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번쩍이며 눈을 찌를 듯이 빛났다. 박민우가 깜짝 놀라 소리치며 핸들을 급히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 앞부분이 트럭 뒤쪽을 세게 들이받았고 아뷰리는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 나는 거대한 충격이 나를 좌석으로 밀어붙이는 걸 느꼈고 다음 순간 에어백이 펑 하고 터져나와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팔뚝 굵기의 강관이 화물칸에서 떨어져 나와 검은 번개처럼 아뷰리를 꿰뚫고 들어왔다. 녹슨 냄새와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관은 박민우의 오른 가슴을 뚫고 피방울이 맺힌 끝부분이 다시 좌석 등받이를 뚫고 이지아의 하복부를 찔렀다. 그녀의 비명이 갑자기 멈추고 목구멍에서 겨우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남았다. 나는 몇 초 동안 굳어있다가 고개를 숙여 내 모습을 살폈다. 에어백에 맞아 붉게 달아오른 얼굴 외에는 살갗 하나 찢어지지 않았다. 아까 자리를 바꿀 때 이지아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배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가 먼저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그녀가 뒷좌석에서 쉬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내 목숨을 구한 계기가 되었다. 경적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지더니 금세 사람들이 둘러쌌다. 소방관이 나를 조수석에서 끌어내어 회색 담요를 덮어주었다. 길가에 앉아 의료진이 그 차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지만 마음속엔 별다른 파문도 일지 않았다. 단지 방금 전 사고 때 들었던 윙윙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을 뿐이었다. 김은희 씨 맞으십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며 수첩을 들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물었다. 차 안에 다친 2분은 당신과 무슨 관계인가요? 남자는 제 남편입니다. 나는 차 안에서 철관에 꿰인 2 사람을 가리키며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다. 여자의 배 속 아이는 그의 아이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순간 엄숙해졌다. 뭔가 더 말하려는 찰나 차 안에서 이지아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저를 구해주세요. 먼저 저를 구해주세요. 아이. 제 아이를요. 박민우도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더 아파. 먼저 나를 구해. 2 사람의 목소리는 피 묻은 침과 섞여 듣기 싫고 귀를 찢는 듯했다. 경찰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김 씨.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강관이 2 사람을 관통하고 있어서 1 명을 구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나요? 먼저 누구를 구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탐색하는 시선도 섞여 있었다. 나는 아직도 공기주머니 가루가 묻은 손을 들어 담요 위에 주름을 살며시 훑어내린 뒤 경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못 들었어요. 아까 처리할 때 그 2 사람이 토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그런 말씀이셨나요? 경찰은 멍해져서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지아의 신음이 갑자기 약해졌고 박민우의 머리도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바람이 땅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휘감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찌그러진 차를 바라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하늘이 이번엔 눈을 뜨고 있구나. 소방 담요를 몸에 두르고도 추웠다. 바람이 불면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그제야 5년 전 겨울. 바깥 집 한약 냄새가 나는 부엌이 떠올랐다. 나와 박민우는 교회에서 만났다. 그는 당시 삼성에서 기술직으로 일했고 말이 많지 않지만 성실해 보였다. 어머니는 이런 남자가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하셨고 교제 반년 만에 결혼했다. 그때 나는 겨우 24살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2년만 안정되면 아이를 낳고 집의 작은 발코니를 아이방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고 먼저 찾아온 건 시어머니 복자의 냉랭한 표정이었다. 결혼한 지 이듬해부터 그녀는 매일 내 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밥 먹을 때마다 내 그릇에 삼겹살을 집어넣으며 은희야, 너 너무 말라서 몸이 약해 아이를 못 낳겠어? 라고 했다. 내가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눈을 굴리며 내가 젊었을 때는 한 끼에 밥 3그릇을 먹었어. 민우가 그렇게 튼튼하게 자란 거야? 라고 했다. 나중엔 더 심해져서 시골 먼 친척을 통해 아주 신통한 한의사를 찾아내더니 꼭 데려가서 맥을 짚게 하더군요. 그 한의사는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에서 내 손목을 잡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있다가 결국 자궁이 차갑고 혈액이 부족하니 백부의 약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약을 다렸다. 검은 갈색 약탕이 투박한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너무 쓰다 보니 혀가 저릴 지경이었다. 삼킬 때면 속이 쓰려서 몇 번이나 토했는데도 그녀는 좋은 약은 쓰다. 내가 진심이 아니어서 그래 라고 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몰래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김 씨, 호르몬 수치와 자궁 환경 모두 아주 양호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남편분도 같이 검사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다. 나는 결과를 들고 집에 돌아와 신나서 박민우에게 말했지만 그는 찡그리며 우리 어머니가 찾은 한의사가 틀릴 리 없어요. 분명 당신이 약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다. 그에게도 검사를 받으라고 하자. 그는 아예 화를 내며 내가 남자라고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말이 돼? 분명 내 문제야. 라고 했다.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박민우는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은 3마디도 안 됐다. 시어머니는 아예 나랑 밥도 같이 안 먹었고 가끔 이웃과 수다를 떨며 우리 며느리가 안 되네. 애 하나 못 가진다. 고 말하기도 했다. 밤마다 몰래 울면서 이 결혼이 차가운 껍데기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느꼈지만 5해 동안 쌓아온 정을 생각하면 놓을 수 없었다. 지난해 가을, 박민우가 갑자기 한 여자를 데려왔다. 그 여자가 이지아였다. 나보다 5살 어린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뚜렷한 임신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고 인삼차를 우려주셨다. 예전 내게 보이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박민우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은희, 지아가 내 아이를 가졌어. 우리 이혼하자. 나는 그를 바라보고 시어머니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았다. 갑자기 슬픔이 사라지고 온몸이 오싹해졌다. 내가 물었다. 그럼 내가 지난 몇 년간 먹은 약들, 내가 겪은 억울함은 뭐란 말이야? 그는 말없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잖아. 우리 박씨 집안의 후계자를 미룰 수 없지. 나는 웃으며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몰래 변호사에게 상담해둔 것이었다. 나는 서류의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다. 홍대 아파트, 삼성동 집 2채는 모두 내 거야.
현금 예금은 한 푼도 안 받아. 동의하면 바로 이혼하러 가고, 안 하면 중혼죄로 고소할 거야. 박민우와 시어머니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이지아가 정식으로 아내로 인정받길 바랐고, 중혼 문제가 커져 박민우의 직장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던 것이다. 김씨? 경찰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류 접수를 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먼저 병원에서 검사 받으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멀리서 의료진이 박민우와 이지아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경찰은 내 상태가 안정된 걸 확인하고 다시 현장 업무를 보러 갔다. 담요를 두르고 길가에 앉아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번쩍이는 걸 보며 사고 직전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짜증났던 다툼이 떠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하늘이 마련한 농담 같았다. 당시 우리는 막 집을 나서고 있었는데 이지아가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웨딩업체 메시지를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박민우 눈앞에 들이대며 매니큐어가 화면을 긁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봐. 내가 진주자수로 소매선을 하자고 했는데 이건 왜 반짝이로 보냈어? 결혼식에 입고 가면 우리 엄마 쪽 친척들이 내가 쪼잔하게 시집간다고 비웃을 거야? 박민우는 출근 시간 교통체증에 차가 느리게 움직이는 와중에 그녀의 소란에 짜증이 났다. 전에 말했잖아. 웨딩업체가 요즘 바쁘다고. 반짝이도 꽤 예쁜데. 그냥 참으면 안 되겠어? 참아. 이지아는 목소리를 높이며 배를 감싸 안았다. 내가 임신한 상태로 너랑 결혼식을 하는데 제대로 된 한복 한 벌도 없단 말이야? 너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뒷좌석에 앉아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는데 그저 시끄럽기만 했다. 원래 오늘 무사히 절차를 마치고 집을 받으면 박씨 집안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었는데 이 모양이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지아야, 너무 흥분하지 마. 아이를 안고 화내는 건 아기에게 안 좋아. 민우도 그래. 결혼식은 큰 일이야. 어떻게 대충 넘길 수 있겠어?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자리 바꿔줄게. 조수석이 시야가 좋아서 내가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거야. 민우랑도 화내지 말고 우리 빨리 민정부로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지아는 아직도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내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우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역시 은희가 가장 이해가 깊구나 라고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앉을 때 창가 자리를 피해서 의자를 일부러 조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행동이 나를 구한 셈이었다. 좌석을 바꾼 지 10분도 안 되어 차는 강남구 간선도로에 도착했다. 박민우는 여전히 이지아에게 설명하며 나중에 웨딩업체에 한복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더듬어 웨딩업체에 메시지를 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때 앞에 대형 트럭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후미등이 눈부시게 빛났다. 조심해. 내가 소리쳤고 박민우도 정신을 차려 급히 핸들을 돌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관성이 너무 커서 우리 차는 그대로 들이받았다. 가슴이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푹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차체에 강관이 박히는 소리였다. 나는 운전석을 돌아봤다.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오른쪽 가슴에 박힌 강관은 여전히 피를 흘리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뒷좌석을 돌아봤다. 이지아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강관은 좌석 등받이를 뚫고 그녀의 하복부를 찔렀고 피가 좌석을 따라 흘러내려 그녀의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다. 차 안의 가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차 문을 밀어봤다. 다행히 변형되지 않아 열렸다. 차에서 내려서니 다리가 아직도 풀릴 듯했다. 겨우 균형을 잡자마자 주변 차량들이 모두 멈춰 서 있는 게 보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빨리 119에 전화해 라고 외치고 있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따가웠다. 내 몸을 더듬어 보니 에어백에 부딪혀 약간 아플 뿐 다른 상처는 없었다. 다시 그 찌그러진 차를 보며 차 안에서 철관에 꿰어있는 두 사람을 보니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들은 결혼식 때문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다투었고 아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했지만 결국 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희생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길가에 멈춰 섰고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나는 길가에 서서 그들이 박민우와 이지아를 옮겨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엔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다. 단지 다행이다. 이혼 절차를 미루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아니. 지금 보니 이혼할 필요도 없어 보이네. 의료진이 들것 주위에 모여 분주히 움직였고 하얀 가운은 금세 피로 물들었다. 박 의사는 박민우 곁에 쪼그려 앉아 그의 경동맥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점점 더 찌푸린 얼굴로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다. 우측 폐관통상.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빨리 처치해야 하는데. 강관이 뒤에 있는 임산부와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른 쪽에서는 조산사가 이지아를 검사하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복부에 활동성 출혈이 있고 태아 심박 모니터에 태아 심박이 불안정하게 나타납니다. 자궁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즉시 수술해야 하지만 강관을 뽑지 않으면 그녀를 옮길 수 없습니다. 두 팀이 모여 속삭이며 논의했고 소방관들도 모여들며 절단 도구를 들고 말했다. 남자를 먼저 구하려면 그와 좌석 사이의 강관을 자르야 하는데 절단 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으로 강관이 임산부 복부에서 이동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장천공이나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임산부를 먼저 구하는 건 어때? 경찰이 재촉했다. 남자를 강관에서 먼저 옮길 수는 없나? 박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관통상입니다. 강관이 출혈 지점을 막고 있는 셈인데 억지로 옮기면 폐동맥에서 피가 순식간에 솟구쳐 나올 거예요. 3분도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변 공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다. 박민우가 들것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그럼에도 그는 간헐적으로 외쳤다. 나를 구해줘. 먼저 나를 구해줘. 우리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이지아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눈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리며 말했다. 그 말 듣지 마세요.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귀에 바늘로 찌르는 듯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며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오며 방금보다 더 급한 어조로 말했다. 김 씨,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의 아내로서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복자 씨 번호를 먼저 눌렀다. 예전에 그녀가 나를 이혼시키려고 내 번호를 차단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문제를 상의하려고 다시 추가했던 번호였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며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제주도에서 휴가 중이야. 무슨 일 있으면 돌아와서 말해.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사서함이었다. 경찰이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다.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온다고 하셨어.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예전에 친구랑 제주도에 바다 보러 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겠어. 이어서 나는 이지아가 예전에 내게 준 그녀의 어머니 번호를 다시 찾아냈다. 지난번 그녀가 찾아와 시끄럽게 굴 때
꼭 내게 남겨달라고 했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게. 전화가 연결되자 저쪽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부산 사투리가 묻어났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은희입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지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강남구 병원 앞에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한데 한번 와 주실 수 있나요? 저쪽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사고?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는 지금 부산 고향에 있어. 내일 아들이 결혼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게 하세요. 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지금 가족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아가 임신 중이라 상황이 복잡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고 다시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경찰에게 어깨를 으쓱였다.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못 오신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멍해졌다. 박 의사가 다가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김 씨, 더 기다리면 두 사람 모두 살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먼저 살릴지 결정하세요? 나는 들것 위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연결되지 않은 휴대폰을 다시 보았다. 마음속엔 별다른 파문도 일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우습기만 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은 아이를 위해 나에게 이혼을 강요했고 다른 한 사람은 결혼식을 위해 남과 다투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결정권을 행사할 가족조차 오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구급차의 소독수 냄새를 휩쓸며 박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이지아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경찰이 나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고 의료진들도 손에 든 일을 멈춘 채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문자였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고 단 한 줄뿐이었다. 후회하지 마세요. 문자를 몇 초 동안 응시한 뒤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운명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운명에 맡긴다고요? 경찰은 당황한 듯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김 씨,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럼 어쩌라는 거죠? 내가 말을 끊으며 가방에서 500원 동전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커피를 사면서 받은 잔돈이었다. 손에 쥔이 차갑기만 했다. 한 명을 구하면 다른 한 명은 거의 죽을 거고 구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거야.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책임질 사람도 없으니 차라리 운명에 맡기는 게 낫지. 나중에 편애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런 방법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잖아 라고 했다. 박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좋겠군.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낫지. 나는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박민우와 이지아에게 물었다. 앞면이면 민우를 구하고 뒷면이면 지아를 구한다. 동의하나? 박민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눈빛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아는 이를 악물고 눈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동전을 공중으로 던졌다. 금속 동전이 햇빛에 반짝이며 빙글빙글 돌며 내려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바람마저 멈춘 듯 했다. 동전이 딩 하고 땅에 떨어지더니 두 바퀴 굴러 멈췄다. 앞면이 위로 향했다. 소방관은 즉시 절단 도구를 집어들고 박민우와 좌석 사이를 재빨리 찾아냈다. 절단되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고
박민우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들것 난간을 꽉 움켜쥐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옆에 서서 방금 전 끝내지 못한 웨딩 전화가 문득 떠올라 차라리 박민우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의 지문으로 잠금이 풀렸고 연락처에 서울 행복 웨딩 플래닝 번호가 눈에 띄었다. 나는 발신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상대편에서 플래너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 안녕하세요. 지시하신 한복 반짝이 장식에서 진주 장식선으로 변경하는 건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면 가능할 텐데 변경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끊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와 이 씨의 결혼식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종이꽃 아직도 만드실 수 있나요? 하얀색으로 장례식에 쓰는 그런 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당황한 추궁이 이어졌다. 그런데 들것 위에 박민우가 장례식, 종이꽃이라는 말을 듣자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입에서 픽어품이 솟구쳤고 숨소리가 순식간에 가늘어졌다. 박 의사가 재빨리 달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지만 이미 늦었다. 모니터의 선이 직선으로 변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박 씨, 박 씨. 박 의사가 2번 외쳤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흰천을 덮었다. 절단이 계속되자 마침내 강관이 잘렸다. 의료진은 즉시 이지아를 구급차에 실었지만 그녀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복부에 피가 멈추지 않았고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차에 실린 지 2분도 안 되어 조산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안 돼. 양수가 터졌어. 아이가 조산할 거야. 구급차 문은 닫히지 않은 채 길가에 서 있던 나는 안쪽 불빛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산사가 들것 옆에 무릎 꿇고 재빠르게 분만을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가볍게.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숨소리가 섞인 소리였다. 남아입니다. 체중 1. 3kg. 3개월 조산아로.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조산사가 보온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고 구급차에서 내려 옆에 있는 신생아 구급차 쪽으로 달려갔다. 그 아이는 너무 작아서 얼굴이 내 손바닥만 했고 눈을 감은 채 주름진 피부가 안타까워 보였지만 내 마음은 별다른 파문 없이 고요했다. 이 아이의 탄생 자체가 잘못된 시작이었으니까. 구급차는 굉음을 내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은 것은 땅에 남은 피자국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뿐이었다. 경찰이 다가와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김 씨, 박민우 씨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명을 해주시고 장례 관련 사항은 유가족과 연락하셔야 합니다. 나는 펜을 받아 서류에 서명했다. 글씨는 아주 안정적이었고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바람이 땅에 떨어진 낙엽을 휘감아 내 발목을 스쳤다. 살짝 쌀쌀했지만 오히려 온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5년간 얽매였던 결혼 생활, 소란을 피운 제3자,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마치 이 교통사고와 박민우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난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신생아 중환자실 불빛은 이미 켜져 있을까?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서류를 챙겨 넣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가방 속 이혼 합의서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었다. 지하철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복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우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시간 되시면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세요. 전송 성공 알림이 뜨자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으로 들어섰다. 오늘부터 김은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어머니 복자는 다음날 점심에 서울로 돌아왔다. 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영안실로 달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들어서자마자 내 코를 찌르며 소리쳤다.
김은희. 분명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이혼을 좀 더 일찍 허락했더라면 민우가 무슨 일을 당하겠어. 영정실에는 박민우의 영정이 놓여 있었고 흰 국화가 한 바퀴 둘러져 있었으며 향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조문을 온 친척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몇몇 먼 친척 이모들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치고 내 옷깃을 움켜쥐었다. 이 재수 없는 년. 5년 동안 아이도 못 낳고 이제 와서 내 아들을 죽였어. 목숨으로 갚게 할 거야?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힘을 조절하지 못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에 제단 탁자에 부딪혔고 제사 과일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말할 때는 양심 좀 가지세요. 예전에 누가 나에게 한백부 한약을 마시라고 강요했나요? 누가 내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나요? 누가 지아를 집으로 들이려고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나요? 가방에서 예전 검사 결과를 꺼내 그녀 앞에 내던졌다.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도 여기 있잖아. 내 몸에 문제 없었어. 민우가 스스로 검사를 거부한 거야. 너희 박씨 집안이 대를 잇기 위해 기본적인 존중조차 안 해준 거야. 이제 그가 사고 났다고 내가 나한테 화를 내? 주변 친척들이 모여들며 보고서를 보더니 누군가 속삭였다. 예전에 복자가 정말 은희에게 약을 억지로 먹였더라. 민우가 너무 고집이 세서 검사 한 번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복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얗게 질렸다. 나를 가리키며 말문이 막힌 그녀는 결국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입에서는 내 아들아 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돌아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장례식은 한국식 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실제 날 나는 흰 꽃을 들고 영전 앞에 서서 복자와 그녀의 친척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다. 이 장례식은 그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쇼에 불과했다. 장례가 끝나고 나는 예전에 박민우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먼지가 얼굴을 덮쳤고 거실 소파에는 지아가 지난번에 두고 간 분홍색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박민우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빨리 정리해서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몇 권의 기술 서적과 함께 검은색 서류철이 있었다. 열어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에는 전부 자산 이전 서류였다. 삼성지부는 지난해 10월에 시아버지 철수 명의로 이전되었고 양도 계약서에는 박민우의 서명이 있었다. 삼성동 그 집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는데 등기 날짜는 올해 3월이었고 세대주는 복자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명의 예금도 이미 반년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부모 계좌로 옮겨져 있었다. 문서를 넘기며 손이 떨렸다. 그가 당당히 집을 내게 주겠다고 한 건 더 가치 있는 자산을 이미 이전해 놓은 뒤였구나. 내가 중혼으로 고소하지 않을 거란 걸. 내가 단지 안정만을 원한다는 걸 알면서 새 채의 집을 미끼로 삼아 순순히 이혼 서명을 하게 한 뒤 자신은 몰래 뒷문을 열어둔 거였다. 참으로 박민우답군. 나는 냉소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죽어서도 나를 속이려 하다니. 갑자기 이혼 상담할 때 알게 된 김 변호사가 떠올랐다. 그는 강남구 로펌에서 일했고 당시 사건 분석이 매우 철저했다. 나는 즉시 그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이혼 상담을 받았던 김은희입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우가 사망했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혼인 중 공동재산을 부모님에게 이전해 놓은 걸 발견했어요. 제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김 씨.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이 자산들이 혼인 중 취득한 것이라면 이전했더라도 당신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내일 서류를 법률사무소로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고 그가 다른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예를 들어 해외 계좌나 미등록 부동산 같은 것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 석양을 바라보니 속에 화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박민우가 자산을 이전하면 내가 손해를 볼 거라 생각했나? 그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나? 그렇게 쉽지 않다. 나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차가운 서명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 것인 것은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가 내게 빚진 것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내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를 들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김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지분 변경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세요. 이 삼성 지분은 그가 결혼 후 입사해서 얻은 것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삼성동 집은 결혼 후 구입한 것이니 설령 그의 어머니 명의로 넘겼더라도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가 일방적으로 이전한 것은 무효입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럼 조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최대 2주면 됩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 회사 등록 정보, 그리고 그의 부모 명의로 된 자산 출처를 조사하겠습니다. 김 씨, 안심하세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속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몸에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초등학교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에 학교로 복직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자산 문제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만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학교 사무실에 막 앉아 교습 노트를 펼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다. 이지아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박민우의 어머니도 함께 있어 양측이 심하게 다투고 있으니 빨리 돌아와 보라는 내용이었다. 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가방을 움켜쥔 채 아파트로 달려갔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위층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자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지아의 가족과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을 열자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지아의 어머니 김순옥이 소파에 앉아 지아의 사진을 꽉 쥐고 어깨를 훌훌 떨며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서 있었다. 지아의 남동생 이준호였다. 새 운동복을 입고 태블릿을 손에 쥔 채 시어머니 복자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 누나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야. 이제 누나가 없으니 이 아이는 우리 임가로 와야 해. 이준호가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리쳤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 아이를 부산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누나를 생각하며 키우겠다고. 복자가 허리를 쭉 펴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꿈도 꾸지 마. 그건 우리 박가의 자식이야. 민우의 아들이라고. 왜 너희들이 키우냐? 키운다 해도 내가 키울 거고. 장차 박가 물건도 물려받을 거야. 박가의 자식? 김순옥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말했다. 예전에 민우가 우리 집 지아를 쫓아다닐 때 왜 그런 말 안 했어? 지아에게 집 사주겠다고, 준호에게 혼수 마련해주겠다고 했잖아. 이제 사람이 없어졌다고. 너희들이 아이를 빼앗으려고? 꿈도 꾸지 마. 나는 문틀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준호는 김순옥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끼어들었다. 맞아. 우리 누나가 민우랑 사귈 때 민우가 부산 남포동에 우리 집을 위해 60평 아파트를 샀고 나한테는 현대차를 지참금으로 줬어. 내가 결혼할 때 산 가전제품도 다 그가 돈 내서 산 거야. 이제 내 누나가 죽었으니 그 아이는 최소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해. 우리도 일부는 받아야 한다고. 복자는 멍하니 서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철청색으로 변했다. 그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줬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그의 돈은 전부 내게 맡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야?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이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송금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 지난해 12월. 민우가 우리 엄마한테 집 사라고 5천만 원 송금했어. 올해 3월에는 또 나한테 혼수 비용으로 2천만 원 송금했지. 가전제품도 있고 영수증은 다 내 언니 서랍에 있는데 거기 다 민우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복자가 다가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이 불효자식. 내가 아껴 쓰라고 했는데 쟤는 돈 다 남에게 썼어. 그 돈은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반드시 돌려줘야 해. 돌려? 왜 돌려줘야 하지? 김순옥도 벌떡 일어섰다. 민우가 자진해서 준 거야. 우리 집 지혜를 보상해 주려고. 지금 지혜는 죽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든다고. 박씨 집안은 왜 돈을 내지 않냐고? 아이만 빼앗으려고. 양측은 다시 싸우기 시작하며 서로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했다. 나는 살며시 커피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이준호가 올려놓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급히 송금 내역 스크린샷을 찍었다. 집값 5천만 원. 혼수 2천만 원. 가전제품 영수증 사진까지. 이 모든 건 박민우가 결혼 생활 중 지안의 집에 쓴 돈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다. 나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만 싸워. 내가 갑자기 입을 열며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자녀 양육권을 다투려면 먼저 아이의 의료비를 해결해야지. 중환자실 하루에 100만 원. 의사가 최소 40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후 검사와 재활 비용은 포함도 안 됐어. 너희 중 누가 먼저 이 돈을 내보겠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복자는 입술을 깨물고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제주도 휴가를 가느라 많은 돈을 썼기에 지금 당장 그만한 현금이 없을 수도 있었다. 이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집은 막 집을 지어서 아직 빚이 남아있는데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김순옥은 이준호를 보더니 복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이 양육권은 당신들 박씨 집안으로 넘기되 민우가 우리 집안에게 준 돈과 물건은 되찾지 마세요. 결국 우리 집지아도 그를 위해 아이를 가졌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으니 이건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내 의견을 묻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방금 다투며 언급했던 집, 차, 혼수 등의 키워드를 찾아 채팅 기록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이 모든 게 증거이니 놓칠 수 없었다. 결국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내겠지만 너희들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야 해. 앞으로는 절대 아이를 빼앗으러 오지 말아야 한다. 이준호는 즉시 종이와 펜을 꺼내 재빨리 합의서를 써 내려갔다. 김순옥은 옆에서 바라보며 눈가에 아쉬움을 가득 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옆에 서서 그들이 서명하고 지문을 찍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돈과 양육권만 생각할 뿐 이 돈에 내 몫이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오히려 이 합의서는 내가 재산을 추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진을 컴퓨터로 정리했다. 송금 기록과 합의서를 보며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새로운 단서가 생겼어요. 박민우가 혼인 중 제3자의 가족에게 최소 7천만 원을 썼고 부동산과 차량도 있습니다. 내일 증거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곧 답장했다. 좋아요. 이건 모두 핵심 증거입니다. 함께 되찾을 수 있겠네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서 점점 멀어지는 김순옥과 이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재산 쟁탈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인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자 확인 예약은 수요일 오전. 강남구의 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씨 집안 시부모와 김순옥 모자는 이미 와 있었고 몇 사람이 로비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분위기는 물이 짠 듯 빡빡했다. 복자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만 눈가에 드리운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예전처럼 욕을 퍼붓지 않고 하고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철수는 옆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피하며 가끔 복자를 흘기 쳐다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영정 앞에서 소란을 피운 이후로 이 노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김순옥은 지아의 사진을 안고 눈가를 붉게 물들였고 이준호는 그녀 옆에 서서 계속 휴대폰을 훑어보며 마치 감정 결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했다. 김은희 씨, 박철수 씨, 김순옥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나와서 체혈용 시험관을 들고 있었다. 절차상 아이, 박철수 씨, 복자 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체혈실로 들어갔다. 아이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고 간호사는 이미 미리 아이의 혈액을 채취해 둔 상태였다. 이제 철수와 복자의 혈액만 채취하면 됐다. 철수가 막 손을 내밀려는 순간 복자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건 안 돼. 내 거만 채취해. 나는 아이의 할머니야. 내 유전자가 아이와 일치하면 박씨 집안의 자식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어? 철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치웠다. 의사가 두 사람 모두 채취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했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복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이 아이는 분명 민우의 자식이야. 내 피만 채취하면 돼. 내가 왜 참견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멍해졌고 간호사도 손에 쥐고 있던 일을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복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 설마 그녀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철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팔을 내밀어 간호사에게 체혈을 허락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의사 말대로 해. 간호사는 재빨리 바늘을 집어들고 금방 체혈을 마쳤다. 복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손을 내밀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쓸데없는 짓이야. 체혈이 끝나자 간호사는 결과가 나오려면 15영업일이 걸리며 전자보고서를 예약된 휴대폰 번호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복자가 자신의 번호를 남기려 하자 철수가 먼저 나서 김 변호사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김 변호사님이 받으시게 하세요. 전문가니까 해석을 정확히 해주시겠죠. 복자는 그를 노려보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잘못 해석해 임시 가문에 빌미를 줄까봐 두려웠다. 그 후 2주간 나는 학교에 다니며 감정 결과를 기다렸다. 김 변호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철수 명의의 회사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박민우가 폐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철수가 배후에서 조종해 재등록한 것이며 수익이 모두 철수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민우가 자산을 이전한 것도 모두 철수가 배후에서 지시한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 모든 걸 연결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김 변호사가 전화해 법률사무소에 오라고 했다. 박씨 집안 시부모와 임씨 집안 모자도 올 거라고 했다. 나는 짐을 챙겨 10분 일찍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그 사람들이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전자보고서를 스크린에 투사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읽었다. 검사 대상자 박철수와 남자 아기의 유전자 일치도는 99.6%입니다.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철수는 남자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검사 대상자 복자와 남자 아기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대상자, 고인, 박민유와 남자 아기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뭐라고? 복자가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켰다. 이럴 수가. 분명히 실수한 거야. 이 아이는 민우의 아이야. 어떻게 철수의 아이가 될 수 있겠어? 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손이 떨리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김순옥 모자도 멍해졌고 이준호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반응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누나가 어떻게 박 아저씨와 내가 이 불량배 같은 놈이. 복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철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핥히고 물어뜯었다. 내가 너랑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내 등 뒤에서 지아 같은 어린 여자와 어울리다니. 아이까지 낳다니. 나한테 미안한 거 없냐? 민우한테는? 철수는 그녀에게 잡혀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다 내 탓이야. 매일 민우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고 은희한테 약을 먹으라고 재촉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민우는 이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이 말은 폭탄처럼 터져나와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말했다. 3년 전 민우가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어. 내가 견디지 못할까 봐 말하지 못했지. 그 후 지아가 와서 매일 민우에게 달라붙었지만 어떻게 해도 임신하지 못했어. 박씨 가문이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아에게 말했어. 박씨 가문의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면 그녀의 집안에 돈을 주고 민우의 자산을 내 명의로 이전에 아이에게 모두 물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지아네 집과 지참금도 다 내가 민우한테 넘기게 한 거야? 내가 갑자기 입을 열자 마음속 의문이 드디어 풀렸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민우가 불임인 걸 알고 이혼할까봐 먼저 자산을 빼내려 했어. 이혼해도 내가 가져갈 게 별로 없게 하려고. 그런데 사고가 나고 이 일이 들통날 줄이야? 복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죄악이야. 모두 죄악이야. 김순옥은 지아의 사진을 껴안고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내 지아야. 내가 왜 그렇게 순진했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며 동정심은커녕 오직 한 가지 기이한 감정만 느꼈다. 박씨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윤리를 저버렸고 결국 집안은 붕괴되고 가족은 죽음을 맞이했다. 지아는 재물을 위해 남의 결혼에 끼어들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가족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도 손에 넣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가볍게 말했다. 이제 진상이 밝혀졌으니 이 아이는 박민우의 자식이 아니니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전에 박민우가 이전한 자산과 지아 집안에게 쓴 비용은 모두 혼인 중 공동 재산입니다. 김 씨,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한창이었고 이 소동도 이제 막을 내릴 때였다. 감정기관의 소동이 끝난 후 복자는 당일 짐을 싸서 철수가 인천에 있는 옛집으로 이사했다. 떠나기 전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집안의 김장 항아리조차 가져가지 않았다. 그건 그녀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올 때 직접 담근 것이었고 3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작은 추억조차 버린 것이다. 철수는 오히려 당당했다.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전에 복자 명의로 이전한 삼촌동 집과 주식 계좌 모두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매일 법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들추거나 동네에서 이웃들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하소연했다. 바깥의 이런 추한 일은 금세 동네 전체에 퍼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소동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증거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우리는 박민우가 자산을 이전한 서류, 지아 집으로 송금한 기록, 집값 5천만 원, 지참금 2천만 원,
가전제품 300만 원 영수증, 친자 확인 보고서, 그리고 철수가 회사 지분을 조작한 내역 등을 모두 두꺼운 증거책으로 정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당일,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박씨 집안 시부모도 왔는데 복자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아 몇 살은 더 들어 보였다. 철수는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가의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는 순간 서로를 노려보았고 판사마저 법정 질서를 지켜달라 고 주의를 주어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가 먼저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제1의뢰인 김은희와 박민우는 2019년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박민우는 아버지 박철수의 지시에 따라 혼인 중 공동재산, 삼성지분, 예금, 부동산 포함, 을 불법적으로 박철수와 복자 명의로 이전했으며 그 금액은 총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동시에 박민우는 제3자인 이지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지아 가족에게 금전 및 재물을 지급했으며 그 가치는 약 7,300만 원에 달합니다. 상기 금액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제1의뢰인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법정 스크린에 제시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철수 계좌에 2023년 10월 박민우가 회사를 해산한 후 갑자기 1억 5천만 원이 추가된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부동산 양도 기록에는 제 서명이 없어 불법 이전에 해당합니다. 지아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에는 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준호는 이전 양육권 협상에서 이를 혼수라고 시인했으며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변명하려 했다. 그 자산들은 박민우가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효도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이전이 아닙니다. 이지아 집안에게 준 돈은 대출금이며 차용증으로 증명됩니다.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반박하며 양육권 협상 당시 이준호의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녹음에서 이준호는 분명히 민우가 자발적으로 준 혼수라고 말했으며 차용증 서명 날짜는 교통사고 이후로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또한 박민우가 자산을 이전할 당시 이지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중이었으며 그의 증여 행위는 제1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으므로 무효입니다. 판사는 증거책을 훑어보고 복자와 철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복자는 삐져서 자산 이전건은 모른다 고 했고 철수는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어 오히려 공동 자산 이전 의혹을 확증시켰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추후 선고 일정을 정했다. 법정을 나서던 중 철수가 나를 불러 세웠다. 목소리가 쉰 듯했다. 은희,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없겠어? 우리 박씨 집안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좀 봐줄 순 없겠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지난 5년간 겪은 억울함을 떠올렸다. 박씨 집안의 소문에 화가 나서 입원한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박 아저씨. 예전에 저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소문을 퍼뜨릴 때는 왜 봐주지 않았어요? 박민우가 자산을 빼돌리고 나를 속여 이혼할 때 왜 한 수 양보할 생각을 안 했어? 지금 와서 이런 말 해봐야 너무 늦었어. 철수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섰다. 복자가 그 뒤를 따라가며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3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왔다. 판사는 판결했다. 박민우가 이전한 3억 원의 혼인 중 공동재산 중 1억 5천만 원은 내 소유로 한다. 박민우가 지아 집에 준 7,300만 원은 불법 증여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해야 하며 지아 가족과 박철수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철수는 지시자로서 주된 책임을 진다. 또한 박철수 명의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지분을 이전해 얻은 수익 중 1,000만 원을 나에게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산해보면 나는 총 4,700만 원, 1억 5천만 원의 절반 플러스 7,300만 원 반환금 플러스 1,000만 원 지분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김 변호사와 로펌 아래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자
나는 휴대폰의 송금 알림을 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돈 때문이 아니라 5년간 얽매였던 악몽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작은 아파트를 사들여 겨울에 피난 오시라고 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울며 우리 은희가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하셨고, 아빠도 드물게 이제 잘 살아라. 다시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나를 보고 모여들며 김 선생님, 요즘 왜 자꾸 웃으세요? 하고 수근거렸다. 나는 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요즘 기쁜 일이 생겼거든. 교무실에 도착해 수업 준비 노트를 펼쳤을 때 가지런히 적힌 공식들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무척 든든해졌다.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지, 과거를 어떻게 잊을지 늘 고민했지만 진정한 해방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안고 당당히 미래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다. 재정적 자유가 가져다 준 것은 돈만이 아니라 선택의 권리였다. 교직을 계속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며 예전엔 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벌을 받았다. 복자와 철수는 아직도 이혼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고, 이준호 집안은 돈을 갚아야 해서 막 지은 집이 담보로 잡힐 뻔했다. 그 조사나는 살아남았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철수와 복자 모두 돌보려 하지 않아 결국 복지원으로 보내졌다. 가끔 이런 일들을 떠올려도 내 마음은 잔잔했다.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만 느껴졌다. 나는 펜을 들어 수업 준비 노트에 내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르치자 고 적고 물건을 정리하며 퇴근했다. 석양이 한창인 저녁. 내 인생은 마침내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후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은행과 법원을 몇 번이나 오가며 자산 양도와 금전 반환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처음으로 함께 인천은행에 가서 수속을 마쳤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그가 길모퉁이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떡볶이가 아주 정통이라고 하던데. 한번 먹어볼래? 나는 잠시 멍해졌다. 박민우가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게 떠올랐다. 매번 뭐 먹을지 물으면 항상 뭐든 좋아 라고만 했다. 김 변호사를 따라 가게에 들어가자. 그는 능숙하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문했다. 떡볶이 2그릇. 하나는 어묵 넣고 하나는 덜 매콤하게.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김 변호사님은 여전히 세심하시네요. 여자분께 덜 매콤하게 해주시다니. 떡볶이가 김을 내뿜으며 나왔고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다. 김 변호사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사실 2해 전에 내 학교에서 법률 강연을 하러 갔을 때 널 봤어. 그때 내가 아래에서 필기하고 있었지. 머리를 낮은 포니테일로 묶고 아주 진지했어.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금 놀랐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때부터 생각했어. 이 선생님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삶에 눌려 살 사람 같지 않다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가끔은 그가 문서를 가져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챙겨오기도 했고, 가끔은 내가 퇴근이 늦으면 그가 차를 돌려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는 내 과거를 캐물은 적 없었지만 내가 가끔 한숨을 쉬면 가볍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주곤 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는 한강변에서 내게 청혼했다. 화려한 장면은 없었고 그의 손에 쥔 단순한 은반지와 진지한 눈빛만이 있었다. 은희, 내가 상처받은 일들 알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 나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겠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기복을 떠올린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믿기로 했다. 모든 사랑이 박민우와의 관계처럼 계산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라고. 혼전검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예약했다. 나는 조금 긴장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서였다. 김 변호사가 내 손을 잡고 진료실 앞에서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함께 맞서자. 의사는 상냥한 여성 교수님이었다. 내 자료를 본 후 갑자기 물었다. 김 씨, 이전에 결혼 경력은 있지만 임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초음파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처녀막이 여전히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았거든요. 나와 김 변호사 모두 깜짝 놀랐다. 나는 거의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해왔는데 잘못 본 건 아닙니다. 전 남편분은 심각한 발기부전을 겪고 계셨을 거예요. 두 분의 부부 생활은 아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내 머릿속은 여전히 멍했다. 이 5해 동안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억울함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부부 생활조차 가짜였다는 걸 김 변호사가 내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은희,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그동안 박민우의 냉담함, 시어머니의 비난, 그리고 내 자신의 자기의심까지 모두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다. 김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줄게. 우리 결혼식은 아주 간단하게 치렀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나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김 변호사는 남색 정장을 입었다.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그가 내게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내가 억울해하지 않게 할게. 결혼 후의 삶은 아주 평온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다시마국을 끓여주었고 내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채점할 때면 따뜻한 우유를 타주었다. 나는 그가 야근으로 늦게 돌아올 때면 한켠에 불을 켜두고 그가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주말이면 우리는 북한산을 오르거나 명동에서 작은 가게들을 구경하곤 했는데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웃을 때면 한강변의 벚꽃보다 더 아름다워. 봄이 되자 부모님은 제주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고 매주 우리에게 영상통화를 하셨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김 변호사도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날씨 이야기,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친아들처럼 지냈다. 예전에 박민우와 살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면 이제는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 억울했던 날들을 떠올리지 않는다. 김 변호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길 좀 돌아갈까? 라고 묻는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라서. 라고 말한다. 지금의 나는 매일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한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좋은 감정은 서로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루하루를 포근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예전에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이미 인생길에 지나가는 행인이 되었고 나는 마침내 나만의 행복을 찾았다. 그날 밤 나는 김 변호사 품에 기대어 영화를 보다가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앞으로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처럼 세심한 강아지 한 마리. 창밖에 달빛이 스며들어 우리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내 인생은 마침내 풍파를 겪은 뒤 진정한 맑은 나를 맞이했다. 끝.